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한국인 7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틀째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헝가리 경찰은 이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예. 오늘 관련 내용을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낭만이 흘러야 될 헝가리 다뉴브강에 진짜 슬픔만 가득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발생한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로 인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7명이 구조는 됐습니다만 7명이 숨졌고 19명은 아직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얘기를 할수록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사고 이틀째를 맞이해서 안전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탑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죠? 네, 지금 정확한 내용들은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네네. 그래도 대부분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과연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는데 안 한 것인가, 아니면 착용할 의무가 없었던 것인가, 예. 또 이것과 사고 그리고 생존과는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 상황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헝가리이기 때문에 헝가리 국내 법률에 따라 가지고 이 조끼 착용 의무가 다르게 판단되는데요. 지금 확인된 내용으로는 헝가리에 관련된 법령에 따르더라도 네. 이 해당되는 유람선에서 안전조끼 착용할 의무가 없고, 이제 최근에 나온 하나의 내용에 따르면은 약 6.2m 정도 길이의 선박 이하의 선박에서는 착용 의무가 있지만은 지금 이 사건 유람선 같은 경우는 수십 미터 되는 유람선이기 때문에 착용 의무가 원칙적으로는 없고 다만 우리로 비치를 해야 치면은 한다. 약간 그렇습니다. 고깃배 같은 거, 그러니까 보트 그쵸. 같은 진짜 소형 선박 때는 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네. 좀 더 큰 배에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네.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이제 국내 예. 법률에 따라서 사실은 규정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람선이라고 하죠. 유람선을 사실 법률적으로는 유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선 및 도어선 사업법에서는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낚시를 하는 낚시어선, 그리고 수상 레저를 하는 수상 모터보트, 그렇죠. 이런 경우는 완전히 다 다르게 구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헝가리 유람선 어제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그 현지 교민분과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십몇 년 동안 가이드를 하신 분인데도 그렇게 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입은 걸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던 것만큼 우리 같은 경우도 한강에서 그 유람선 타실 때 네. 우리 구명조끼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경우도 이제 신경 안 썼던 부분인데 네. 실제로 의무 착용해야 되는 건지 법령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유람선 같은 경우에는 유선 예. 및 도선 사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해외로 혹은 해양으로 다니는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해양법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선박 실내가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제 충분한 구명조끼를 비축을 해놓지만 예. 구명조끼의 착용이나 해당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선장의 지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요. 평소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착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령상은 그렇게 다르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낚시에 관련돼서 규율하는 법률이나 선박 수상 레저법에서는 수상 레저 기구를 탑승하거나 아니면 낚시 어선을 탑승하는 경우에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는 됐는데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상황마다 다른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이것도 일종의 규제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안전 규제나 규정도 결국은 위험성과 비례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가령 비행기를 탈 때도 예. 이륙을 할 때는 안전벨트를 맸고, 그리고 터뷸런스가 있을 때는 이제 안전벨트를 매고 착륙할 때도 매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계속 매고 있지는 않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는 유람선이라든지 여객선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 구명조끼라는 것은 물에 뛰어들었을 때 구명을 하기 위한 것들인데 이것을 계속 착용하게 하는 것이 그 안전에 지키는 데 있어서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예. 또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내에서 만약에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면 오히려 긴급한 탈출에 더 위험하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낚시어선이나 이제 모터보트 같은 수상 레저 기구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제 물 밖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예.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성이 비례해서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자, 일단 보니까 헝가리 경찰이 어제 이제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유람선 허블레이안이 호를 들이받아서 침몰시킨 일단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죠. 네. 크루즈선 그 대형 중형급의 크루즈선 선장을 구금했고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일단 혐의 보니까 부주의 태만이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은 사실은 두 가지 혐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가장 심플하게 지금 업무상
운행을 하는 업무를 하다가 과실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상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치상이 적용될 수가 있고요. 예. 또 선박 파괴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188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근데 해당되는 내용에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할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1973년도에 이제 비슷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박을 운행을 하다가 큰 배가 작은 고깃배를 들이받아서 사람들이 사상에 이른 경우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죄가 적용이 돼서 처벌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어쨌든 있습니다. 부주의 태만이라는 것은 내가 그걸 인지를 했든 하지 않았든 그 사상이 발생했다면 네. 그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요. 예. 이제 과실이라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애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의성의 부분인 고의 거죠. 정도는 아니지만은 네네. 자신이 이런 업무 이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위반해 가지고 결과를 발생한 것이고요. 그렇군요. 만약에 주의 의무 위반이나 애견 자체가 없었다 이렇다면은 예. 과실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 추돌뿐만 아니라 어쨌든 추돌을 한 이후에 승객을 구조하는 것도 어떤 의무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해당이 될 수는 있는데요. 일단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들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과연 이제 충돌 여부를 이 크루즈 선장이 알고 있느냐 첫 번째, 그리고 충돌 직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침몰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네. 소위 말하는 구조와 보양할 수 있는 의무가 혹은 상황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그런 이런 부분에 결론이 대한 없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이제 그럴 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뭐 말에 따르면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구해달라, 그러니까 유속이 빠르긴 했습니다만 네. 구해달라고 막 외침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걸 네. 알아차리지 못하지는 쉽지 않지 않았을까요? 네. 예컨대. 근데 다만 이제 크루즈선이 워낙 대형 선박이기 때문에 예. 대형 선박이 아주 작은 선박을 충돌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면서도 이제 구호 의무를 안 했다면은 예. 별도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검토를 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이슈입니다. 얼마 예. 전 정말 충격을 준 영상이었죠. 그렇죠. 신림동 강간 미수 영상 속 남성에 대해서 네. 경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제 주거침입 강간 미수가 적용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주거침입 혐의로만 입건이 예. 됐다가 나중에 강간 미수 부분이 밝혀졌죠. 사실 이 강간 미수에 대해서는 조금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이 혼자 사는 여성들 입장에서 이 영상만으로 굉장히 큰 공포감을 네, 느낄 맞습니다. 정도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는데 이것을 처음에 그냥 단순한 주거 침입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지금은 이제 성폭력 처벌에 대한 특례법상 주거 침입 강간 미수라는 것을 적용을 했는데요. 이거 조금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강간 같은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 실행의 착수 시점을 폭행과 협박이 있었던 시점, 그러니까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행위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그 경우에 주거 침입을 수단으로 해가지고 강간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 강간죄, 그리고 주거 침입을 수단으로 해서 강간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경우에는 주거 침입 강간 미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용된 혐의를 보면은 이 주거 침입의 시도가 단순하게 일반적인 주거 침입이 아니라 이제 강간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주거 침입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침입 강간 미수죄라는 하나의 범죄에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 이렇게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경찰이 초반에 영상만으로는 혐의 적용이 어렵다면서 주거 침입 혐의만 입건을 네. 했는데 어쨌든 저렇게 네. 한 게 불순한 의도가 있었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라고 좀 적용을 그 이유로 이제 적용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마 이제 구속이 될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그렇게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말을 할수 없습니다. 있죠. 예. 예. 다만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은 또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주거 침입죄는 사람이 집에 있든 없든 성립이 되는 죄입니다. 자, 그래서 주거 침입을 해서 예를 들어 물건을 훔치러 갔었다. 물건을 훔치러 사람이 간다면은 없어도. 사람이 없는 걸 오히려 노리겠죠. 예. 근데 지금 밝혀진 영상에 따르면은 어떻게 보면 주거 침입이라는 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주거에 이르기 전부터 이제 여성을 미행하는 것이 그 목적성을. CCTV에 찍혔고요. 그렇죠. 예. 여성이 들어가는 거 확인을 했고 들어가서 문이 잠기는 거 확인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침입 시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의 의도는 그 사람이 진술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나머지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서 판단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영상의 내용들을 봤을 때 단순하게 주거에 침입해서 절도 등 이제 그 거주하는 인원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예. 내용의 범죄가 아니라 거전의 인원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피고인 입장에서 주거 침입 목적이 강간의 의도가 아니었다라면은 사실 예. 그렇다면은 사람이 있는 곳에 그렇게 침입한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 강도와 살인 말고는 없습니다. 나머지는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지금 혐의 적용이 무리한 적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예, 오히려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남성이 뭐 되지도 않는 이유겠지만 네. 뭐 강간의 그런 이유는 아니고 제가 그냥 길 가다 보니까 괜찮은 분 같아서 뭐 쫓아갔다 이런 식의 어떤 두루뭉술하게 이유를 표현한다면 네.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런 부분도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혐의 입증의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주거 침입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에 사람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거에 누군가가 지배하는 주거 공간에 임의로 침입한 게 주거 침입인데요. 예. 지금 사실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을 지속적으로 따라갔고 예. 그 거주하는 여성이 들어간 거 알면서도 그 거주하는 여성과 어떤 형태로든 접촉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강간의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 형법의 입증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정도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강간의 의도인지 살인의 의도인지 혹은 강도의 의도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변론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일단은 자신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성범죄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영장 심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사실 지금 이 의도를 정형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보면은 영장실질심사라는 거는 지금 있는 아주 작은 단서들을 가지고 혐의가 그쵸? 소명되는지 이제 소명이 되는지를 보는 거고요. 예. 저희가 소명과 증명을 좀 다르게 봅니다. 소명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거고요. 유죄 판결이 나려면 사실 그보다 더 높은 수준에 이르러야 하거든요. 증명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사실은 그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하자면은 과연 그 강간의 의도에 대한 충분한 수사나 자료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품은 판사가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이제 역으로 지금 공개된 영상이 사실 처음 공개된 영상과 두 번째 공개된 영상이 계속 다르지 않습니까? 네, 네. 추가로 늘어난 내용을 봤을 때 단순하게 강간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준의 입증까지는 아직 못 이루어졌지만 이것은 강간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은 소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만약에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은 그렇다 치고 네. 도주의 우려에 있어서 이제 불구속된다면 네. 추후 수사에 있어서 어디로 또 도주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이제 법원이 네.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제 혹시라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 그렇게 아. 우려가 있는지도 검토가 예. 될 추가 가능성이 범죄도 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그렇군요. 이것을 청구한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주거지가 인근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오히려 피해자가 이제 두려움 끝에 도망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구속 수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 또한 판단의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인데요. 예.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를 적발을 했습니다. 매번 이게 고액 체납자 적발을 할 때마다 참 기상천외한 그렇죠. 방법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숨겨놨구나. 이렇게 예, 이번에도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좀 네. 다양한 사례들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싱크대에 현금을 이제 12억 원을 보관한 사례도 싱크대가 나타나고요. 물 있는 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도 싱크대에 12억이 보관이 되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이혼을 하고 이제 이혼한 배우자 집에 이제 금이나 금괴나 등등을 숨겨놓은 경우까지 다양했고요. 예. 다만 이제 탈세와 체납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탈세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부정한 불법적인 방법을 한 거고요. 예. 이 체납 처분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재산이 없다는 나는 재산이 없다, 그래서 납부를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제 피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수많은 재산들을 다른 사람 명의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빼돌렸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있는 분들이 더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이런 기사를 맞습니다. 볼 때마다 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네. 국세청 입장에서는 형사 고발 등의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 일단 보니까 이렇게 체납자들의 어떤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서 일명 뭐 저희가 이제 추적하는 부분이죠. 네. 세파라치 제도도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세파라치라고 해서 신고포상금 제도의 일종인데요. 이렇게 그럼 그 신고에게 일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최대 이제 수십억 원, 20억 원까지도 보상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을 봤을 때는 이런 체납 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재산들을 파악해가지고 환수하는 것들이 매년 이제 증가하는
그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세파라치 제도를 통해서 활성화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한 이런 회피 수단들은 갈수록 더 설 곳을 찾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네. 오늘 세 가지 이슈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